일본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명문대학 진학률 1위를 자랑하는 일본 최고의 명문사립 고등학교인 다카하시 학원의 교사인 아키라 타나카 씨는 왜곡된 역사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명문사학재단의 이 사진과 영향력 있는 학부모들의 분노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급기야 일본 정부와 교육부까지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고등학교에서 사회과 교사로 일하는 아키라 타나카입니다. 15년 동안 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왔죠. 자랑스런 일본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제 자부심이에요. 오늘은 에도 시대의 문화적 번영에 대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우키요의 파나와 가부키 연극이 발전한 배경, 그리고 일본 고유의 정체성이 강화된 시기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하지만 수업이 끝나갈 무렵 뒷자리에 앉은 유키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에도 시대에 일본이 쇄국 정책을 펼쳤을 때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특히 한국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궁금해요. 순간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며 얼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죠. 이웃 국가와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질문은 항상 불편했어요. 특히 복잡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유키, 그건 오늘 수업 주제와는 관련이 없어. 에도 시대의 문화적 측면에 집중하자. 말을 마치자마자 유키의 표정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죠. 이웃 국가와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지만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것들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반발심이 들었어요. 우리 교과서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건가?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정직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옛 교과서들을 펼쳐보았습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진정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걸까? 이웃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왜 이렇게 적을까? 이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봄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직원 회의실에는 새로운 교감 선생님을 맞이하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사쿠라 미야자키. 이름만큼이나 화사한 분위기에 40대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교육 철학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이었죠. 여러분,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히 역사 교육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쿠라의 첫 연설에 교무실이 술렁였어요. 15년 동안 해온 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말로 들렸죠. 회의가 끝나고 사쿠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타나카 선생님, 당신의 열정적인 수업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언젠가 참관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미소에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긴장된 채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일주일 후 사쿠라는 약속대로 제 수업을 참관했어요. 태평양 전쟁에 관한 수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했고 교과서 내용에 충실하게 설명했죠. 하지만 수업 후반부에 타쿠야라는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일본이 점령했던 국가들의 사람들은 그 시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질문은 항상 회피해왔기 때문입니다. 눈길을 돌려보니 사쿠라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죠. 대답했습니다. 그건 매우 복잡한 문제야. 오늘은 일본 내부 상황에 집중하자. 수업 후 사쿠라가 교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나카 선생님, 열정적인 수업이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중요한 질문을 회피하는 건 그들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가슴속에서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15년 동안 누구도 제 수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어요. 미야자키 교감 선생님, 민감한 주제는 학생들에게 혼란만 줄 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적 갈등을 다루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제 대답에 그녀는 학생들의 익명 설문조사 결과와 에세이 몇 편을 보여주었어요. 그중 유키의 글이 특히 눈에 띄었죠. 저는 양쪽 나라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두 나라의 진정한 역사를 알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는 제 정체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니요. 설문 결과에서는 60% 이상의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더 듣고 싶다고 답했어요.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아키라 선생님, 학생들은 진실을 원해요.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성숙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배우고 가르쳐온 역사관이 진정 옳은 것인가?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교무실에 공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한일 청소년 역사 2의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었죠. 일본과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함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사쿠라 교감은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우리 학교가 참여했으면 합니다. 인솔 교사가 필요한데 타나카 선생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요? 한국에? 왜 하필 저인가요? 이건 명백한 도발이라고 느껴졌죠. 하지만 다른 교사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봤어요. 서울, 경주, 부산을 방문하는 7일 일정. 특히 일제강점기 역사관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당장 사쿠라를 찾아갔습니다. 교감 선생님, 이 프로그램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갈등만 심어줄 뿐이에요. 사쿠라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아키라 선생님, 갈등을 피하는 것과 진실을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반박하려 했지만 문득 유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정말 필요한 경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교실에서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예상과 달리 학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유키가 특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결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기본 예절,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며 제 안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학생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에 감화되었죠. 출발 전날 밤 창가에 앉아 서울에 대한 가이드북을 펼쳐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 사진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문득 책장에 있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에 참전하셨던 할아버지. 그분이 보셨던 한국과 제가 보게 될 한국은 얼마나 다를지, 할아버지라면 이번 제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공항은 도쿄 나리타보다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와하는 탄성이 나왔죠. 검색대를 빠져나오자 학생들이 이미 들뜬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일본보다 더 빠른 와이파이며 세련되고 깨끗한 시설들의 아이들도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 놀라웠죠.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후진적이라는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디지털 광고판, 세련된 건축물,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흔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오자 한국인 가이드 민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놀랍도록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타나카 선생님, 다카하시 고등학교에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도쿄대학에서 2년간 유학했었어요. 그녀의 세련된 말투와 따뜻한 미소에 저의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첫 목적지는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웅장한 경복궁 입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빨강과 초록, 파랑으로 화려하게 채색된 전통 건축물이 햇빛 아래 찬란하게 빛났어요. 우와, 일본 성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유키가 감탄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나무로만 지어졌는데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대요. 민지가 설명했죠. 학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도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광장에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전통 의상이 햇빛 아래 더욱 돋보였어요.
민지는 조선 왕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600년 왕조의 역사,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그리고 과학적 업적들까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일본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저기 뭐가 있어요? 미카가 광장 한가운데 있는 동상을 가리켰어요. 세종대왕이에요. 한글을 만드신 위대한 왕이죠. 민지가 답했습니다. 저는 그 동상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왜 이런 내용이 없었을까? 점심시간 우리는 전통 한식당을 방문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작은 그릇들이 빼곡히 차려졌어요. 10개도 넘는 반찬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개장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김치를 먹어보았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인 김치는 세계적으로도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민지가 알려주었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톡 쏘는 매운맛, 그리고 특유의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죠. 학생들은 처음에는 망설이다가도 곧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식사 후 우리는 인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전통 공예품 가게, 찻집, 그리고 현대 갤러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고 전통 찻집에서는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의 아사쿠사나 교토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솔직히 저는 한국을 훨씬 덜 발전된 곳, 어쩌면 일본의 과거 모습처럼 상상했었어요. 교과서나 뉴스에서 보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산 서울타워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끝없이 펼쳐진 고층 건물들,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까지.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야경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울은 마치 거대한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말했어요. 이 도시는 전쟁 후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 지어진 곳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의 상징이죠. 그 말에 마음이 묘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에서는 한국 전쟁을 단순히 언급만 했을 뿐 이런 맥락은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도쿄와 다르면서도 비슷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활기찬 거리,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문득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현대적이고 활기차고 자부심으로 가득 찬 나라. 이곳 사람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학생들은 새로운 문화에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죠. 한편으로는 내일의 일정에 대한 기대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역사관 방문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곳에서 저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 방문 후 이튿날이 되었어요. 오늘의 일정은 일제강점기 역사관 방문입니다. 비에 젖은 돌계단을 올라 굳은 표정으로 입구를 바라보았어요. 독립기념관이라는 한글 간판 아래 일본어로도 안내가 되어 있었죠.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전시관 내부는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첫 번째 전시실에는 일제강점기 이전의 한국 문화와 역사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왕실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두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독립운동과 탄압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유관순이라는 17살 소녀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19년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19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 소녀였어요. 그 옆에는 안중근 의사의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6손가락의 수갑을 찬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수감 중에도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던 그는 결국 1910년 처형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치장에서 그린 자화상 아래에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 적혀 있었어요. 대한 독립의 소원이 성취되면 나의 뼈를 고국에 묻어달라. 더 깊숙이 들어가자 일본군이 한국인들을 강제징용하는 모습,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윤봉길 의사의 사례였습니다.
상하이에서 폭탄을 던진 후 체포되어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사형당했다는 기록과 함께 그가 쓴 혈서 내 한 몸이 죽어 국가가 산다면 나는 원한이 없다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한 코너에는 3.1 독립운동 당시 일본군에 의해 제암리 교회에서 학살된 민간인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지른 사건이었죠.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유키가 한 사진 앞에 멈춰서서 울고 있었어요. 강제징용된 소녀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어째서 교과서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없는지 유키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목구멍까지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구라는 독립운동가의 말이 적힌 패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조용히 전시물을 보며 충격에 빠진 표정들. 평소 장난기 많던 타쿠야도 창백한 얼굴로 서대문 형무소 모형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위안부 관련 전시였어요. 전시는 강제로 끌려간 소녀들의 증언과 그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개 증언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거의 접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죠. 학생들 중 몇몇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저도 목이 메어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지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어요. 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을 기억하는 이유는 미래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전시실에는 화해와 미래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한일 문화교류, 양국 청소년들의 만남,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그 메시지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가 진정한 화해의 시작입니다. 이 문장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동안 제가 가르쳐온 것과 오늘 본 것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민지를 만났습니다. 어제의 무거운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었죠. 어제 본 것들 정말 모두 사실인가요?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르쳐온 내용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민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타나카 선생님, 역사를 마주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들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다르게 배웠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온 걸까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거짓을 가르치신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학생들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하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책에는 왜 이런 내용들이 없는지 학생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교과서에는 일본 중심의 시각으로 쓰여 있지.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잖아.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관점도 있다는 것을.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유키가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까 더 실감이 나요. 우리가 돌아가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도 될까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물론이지 너희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나누는 건 매우 가치 있는 일이야. 학생들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현대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학생들은 금세 즐거운 분위기를 되찾았어요. 저녁 식사 후 한강변을 걸으며 민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과 일본 서로 화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민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타나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자들이 많아질수록 가능성은 커질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변화는 누군가의 용기 있는 첫걸음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 강물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진실된 역사를 가르치리라. 비록 어렵고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화해와 이해의 시작점이 될 테니까요.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학교는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문 보고회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사쿠라 교감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타나카 선생님, 문제가 생겼어요. 일부 학부모가 한국 방문 프로그램, 특히 일제강점기 역사관 방문에 항의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반일 감정을 심어준다는 거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실을 보여준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일까요? 저는 단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후 발표회에서 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학부모 설명회는 달랐어요. 한 학부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일본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학부모도 가세했습니다. 편향된 역사 교육은 용납할 수 없어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죄책감을 주려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사에는 여러 시각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유키와 다른 학생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슬픈 역사도 있었지만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저희를 더 성장시켰어요. 선생님은 그저 진실을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부모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쿠라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변화는 항상 저항을 동반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학생들의 용기와 지혜에 감동받았어요. 학년이 끝나가는 3월 저는 새 학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역사 수업에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제 자신의 시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서울고등학교에서 자매결연 제안도 왔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동아시아 역사를 다룰 예정이에요.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하여 추가 자료들을 준비했죠. 수업을 하며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실수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시작할 한국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그 중에는 할아버지가 한국 분이셨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랍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일본의 아키라 타나카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